이걸 품목별로 혹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요게 1차고 요 뒤에 또 팔로우업이 있을 것인가 싶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죠.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쪼그려뜨기 할 차례죠. 누구한테? 테슬라한테 쪼그려뜨기를 당하게 되는 건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원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룰이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8월 첫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두 개랑 디스플레이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테슬라 삼성전자 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좀 신선도가 떨어지겠다 싶어서 이걸 다루지 않을까 하다가 사실 이거를 키포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다뤘었거든요. 저희는 지난 4월에 이미 이거를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좀 자화자찬을 좀 해도 되겠다 싶어서 국내 언론에 나오지 않은 발굴 후일담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면 테슬라랑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계약을 했죠. 이게 금액으로는 23조 원 규모고 계약 기간은 25년 7월부터 33년 12월까지입니다. 한 8년짜리 계약쯤 되는 거고, 이게 파운드리 계약이라는 게 이제 이번 달에 계약했으면 다음 달부터 바로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계가 파운드리에 최적화되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 1, 2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칩이 출하되는 기간은 한 2028년쯤 되지 않겠느냐. 그럼 28년부터 33년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3조짜리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올해 한 4분기쯤 돼가지고 야, 파운드리는 실적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기간은 2028년부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키포스트가 2025년 4월부터, 그러니까 한 3, 4개월 앞서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의 고위 관계자들이 삼성 파운드리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연이어 방문한 거를 저희가 좀 캐치를 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파운드리 쪽하고 좀 대규모 딜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일단 개발진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스펙을 정하고 그 뒤에 이제 구매 관련된 임원들이 들어와서 미팅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전형적인 프로세스죠. 보통 기업 간에 대규모 딜이 있기 전에 개발에서 먼저 가서 어떤 규격을 정하고 구매해서 들어가서 단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딜이 어쩌면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7월까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2025년 4월에 처음 캐치를 했는데 7월까지 아무 말이 없이 3개월이 지나가 버려서 이게 딜이 깨졌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아보니까는 3, 4월에 들어왔을 때 테슬라에서 무리한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무리한 요청이라는 결국 가격에 대한 건데, 테슬라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고객사 수주를 못해서 이제 가동률이 많이 낮아져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대형 고객사를 수주하는 게 목마르다 이런 걸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대요. 우리가 니네 가동률 다 채워줄게. 가동률 채워줄 수 있는데 대신에 가격을 좀 많이 내려다오, 이런 좀 부탁을 해서 그게 삼성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되지 않았고 한 3개월 지나서 다시 찾아와서 좀 굉장히 개선된 조건을 제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계약에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뭐 굉장한 메리트를 줬다고 뭐 얘기하지만 뭐 주긴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약을 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출혈 수주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수주 품목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25년 4월에 요 내용을 다뤘을 때는 우리는 FSD 칩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들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이쪽 방면에서 협력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거의 차세대 버전의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예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7월에 다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FSD가 아니고 도조 칩이다. 도조가 뭐냐면 테슬라가 설계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LLM 학습을 자체적으로 하죠. 근데 LLM 학습을 할 때 쓰는 슈퍼컴퓨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다. 그거를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을 해준다 이렇게 들었었단 말이죠. FSD가 아니고 도조용 칩이야? 그럼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7월 24일 날 삼성전자에서 테슬라와의 딜을 공시를 하고 나서 뭐 국내 언론이나 아니면 해외 언론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조용 칩이 아니라 오히려 FSD에 가까운 것 같죠. 이런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보면 이 AI6, 그러니까 이번에 수주했다는 칩 이름이 AI6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 등에 사용될 거고 지금은 포커스가 자율주행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이번에 계약한 23조 원은 1차분이고 혹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용으로 이제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좀 추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특히나 머스크가 이번에 뭐 X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의 23조 원짜리 계약이 이거는 단지 시작일 뿐이고 그 시작점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했죠. 시작점일 뿐이고 이게 몇 배는 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쩌면 요 예상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이게 한 번에 다 한 거나 물론 한 번에 할 수 없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품목별로 혹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요게 1차고 요 뒤에 또 팔로업이 있을 것인가 싶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테슬라가 맡기기로 한 양이 테일러 팹을 가득 채울 정도다. 요 23조 원 계약을 한번 뜯어서 보면 제가 아까 2028년부터 칩이 나갈 거라 그랬죠. 그럼 사실상 6년짜리 계약이라고 봐도 되는데 6년 동안 23조 원이면 1년에 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나노 팹의 단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월 1만 장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좀 되게 러프하게 좀 계산을 한 건데 그 월 1만 장 정도의 웨이퍼를 공급하는 딜이 과연 테일러 팹을 가득 채우는 딜하고 등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싶은 생각이 들죠. 이거보단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개수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머스크의 설명대로 23조 원 계약은 단지 최소액이 될 거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의 IP 회사죠. 암이 자체 칩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거는 제가 올 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암이나 아니면 암코리아에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NCND 한다 그러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루머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의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컨콜에서 그러니까 암 본사의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나왔던 컨콜에서 CEO가 직접 밝혔어요. 우리는 완성형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다. 이 완성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지 IP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IP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뭐 서버까지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퀄컴의 주가가 5%나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역학관계가 성립하는 걸까요?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제 암이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 그러니까 설계도 자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설계도에 밑그림을 그리는 회사인데 이 밑그림을 퀄컴과 미디어텍 그리고 삼성전자, 유니 SoC라고 하는 팹리스 회사들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회사들한테 공급을 해왔죠.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6년, 7년 이때까지 스마트폰 전성기에 이루어졌던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이때는 매우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러니까 뭐 요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지만 뭐 암에서 IP 개발해서 주면 요 회사들이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또 각각 파는 요런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는데 이게 2020년을 전후로 좀 약간 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요 회사들만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메타, 알리바바 요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야 우리는 반도체를 니네한테 사기 싫고 우리한테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하고 싶어 이런 트렌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반도체를 필요는 하지만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은 없죠. 그래서 요 마벨하고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야 그럼 설계는 우리가 해줄게 해서 여전히 IP를 암이 공급을 하면 마벨하고 브로드컴에서 설계를 해서 이 회사들한테 갖다주는 이런 비즈니스가 유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암이 지금 자기네 자체 칩을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 이 마벨하고 이 브로드컴이 요새 보니까 돈을 장난 아니게 버는데 특히나 그동안에는 요 회사들이 반도체를 가지고 싶다고는 해도 이 회사들이 만드는 거에 비하면 그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자체 칩 수요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걸 보니까 나도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해볼래라고 지금 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야 아마존 웹서비스야 메타야 구글아 내가 얘네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나한테 오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IP도 공급하고 반도체도 설계할 수 있는데 서버 못할 게 뭐야? 서버까지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니네한테 통째로 다 공급해줄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퀄컴이 주가가 5%나 빠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너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암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태계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도 할 수 있고 또 모바일 칩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서버용 칩이 1차 타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시장도 노리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퀄컴의 주가가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암의 이러한 전략들이 상도이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기업이 그런 상도이가 어디 있나요? 그냥 돈 되면 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암이 이제 고객사들하고 얼라이언스를 참 많이 했었어요. 이 회사가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리벨리온, 삼성,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나노 기술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MOU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가온칩스하고 또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하고 가온칩스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마벨, 브로드컴, 물론 뭐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지금 사이즈나 이런 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노는 물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요 사이에서 놀고 있는 회사가 브로드컴, AD 테크놀로지하고 가온칩스란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암이 여기 중간에 뛰어 들어온다? 그럼 당장 이제 경쟁 관계가 될 텐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또 올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 회사들하고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어나운스하고 한 거 보면 이게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쳐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일본 JDI가 애플워치용 OLED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 내용보다 그래서 그게 HKC가 OLED를 재도전하나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기사는 니케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JDI가 애플워치 OLED 사업을 철수한다. 이게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한 건 아니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동안에 애플워치용 OLED를 모바라 공장에서 생산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모바라 공장 설비를 2026년 3월에 이시카와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었어요. 그 모바라에서 생산하던 걸 이시카와로 옮겨가지고 계속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철회해버리고 그냥 장비를 HKC에 매각해버리자.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는 애플워치 OLED는 생산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기존의 이 시장의 최고 공급사는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작년에 한 2,700만 대 정도 공급을 했다고 하고 아마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LG 디스플레이 단독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주목했던 건 그 설비를 HKC가 인수를 한다는 거죠. HKC는 국내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꽤나 비중 있는 LCD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BOE CSOT 뭐 이런 정도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LG전자가 구매한 LCD의 18%는 HKC가 공급했고 그게 2위죠. 2위고 이게 아마 올해는 1위로 올라섰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2%가 돼가지고 이거 전에 제가 뭐 LCD 시장의 종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회사는 사실 BOE나 CSOT보다는 HKC를 좀 의도적으로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BOE는 워낙 사이가 좋지 않고요. CSOT는 TCL이라는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를 키우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샤프도 삼성전자하고 구원이 있죠. 옛날에 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HKC를 좀 의도적으로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이 회사가 다시 OLED를 노크를 하네. 지금까지는 LCD만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로열이 망하면서 로열의 5.5세대 OLED 라인을 이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JDI로부터 또 애플워치용 OLED 그 라인을 또 인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OLED 사업에 좀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이 회사가 2021년까지 WLED 진출하겠다고 엄청 뭐 많이 좀 노크를 했었거든요. 사람도 많이 뽑고 국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출신들 많이 뽑아가가지고 라인도 꾸리려고 막 장비도 알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회사가 당시에 IPO를 준비를 했었는데 LCD만 가지고는 IPO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플러스 이제 OLED를 붙여가지고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죠. 실제로 라인을 인수를 했고 또 JDI의 라인을 인수를 할 거기 때문에 물론 IPO 목적도 있는 것도 같지만 실제로 뭔가 액션이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OLED 사업 진출을 하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2010년대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출입하고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협력사들 쪼그레뛰기 잘 시킨다고. 쪼그레뛰기라는 게 옆에서 막 조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일하기 진짜 힘든데 지나고 나면 회사가 성장해 있더라, 되게 커 있더라, 실력도 커지고 뭐 이런 좀 좋은 의미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쪼그레뛰기 할 차례죠. 누구한테? 테슬라한테 쪼그레뛰기를 당하게 되는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원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룰이 그런 거죠. 메모리하고는 완전 다른, 나의 규격품을 시장에다 그냥 갖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고객사와의 치열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로직 반도체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